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관찰자의 그림자가 안개에 쫙 깔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산 위에 올라가는데 너네 발 아래로 안개나 구름이 쫙 두껍게 깔려 있는 거지. 그 해가 쫙 비치면 어떻게 되겠지? 그 좋아요. 구름 좋긴 좋은데 구름에 너네 그림자가 비쳐요. 비쳐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알겠니?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너네 그림자 주변으로 무지개 같은 틀이 났다. 형태가 쫙 있다. 그림자 주변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브로켄 현상이고요, 알겠니? 이거를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 일단은 상자 안에서 구름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 구름은 수증기. 어? 수증기. 뭐 하면? 네. 뭐 하면 된다고? 수증기 만들면. 그냥은 안 돼요. 수증기를 만들잖아. 그러면 그게 식어버리지, 금방. 네. 그럼 사라지잖아. 우리 왜 실제로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 끓이면 식어요. 그래서 금방 식어서 금방 눈에 안 보이게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거꾸로 그 상자 안에 압력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주사기 같은 거 있잖아. 네. 주사기 같은 거 큰 거 놓고 한쪽을 막은 다음에 이걸 잡아 당겨요. 그러면 주사기가 원래는 요만큼의 이렇게 공간 이만큼만 있다가 이 피스톤을 쭉 잡아 당기면 그러면 이제 이게 피스톤 이만큼까지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이 어떻게 돼? 넓어져.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단열 편창에서 온도가 이슬적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안의 온도가.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수증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쫙 생겨요. 저희 물이 있어요 안에. 물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리면 그럼 저렇게 되는 거야 일단.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축축한 공기를 어떻게 했다고? 팽창시켰다 그러지? 물기가 있는 공기를 팽창시켰다. 그지? 팽창시키면 뭐가 일어나? 이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 낮아져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요. 이게 산에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것도 같은 이유야 사실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지. 그럼 공기가 부풀어 올라. 그럼 온도 어떻게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꾸로 압축시키고 높아지죠. 온도 높아야지 그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물 끓였을 때 생기는 그거 물방울 있잖아. 그거는 이 물의 에너지가 이 공기보다 크니까 위로 날아 올라가서 떠다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맞니? 그러면 봐봐 물은 에너지가 크고 공기는 에너지가 작으면 된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을 끓여서 물의 에너지를 높이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공기의 에너지를 낮춘 거예요. 물은 그대로고 물의 에너지는 그대로고 공기 온도를 쭉 떨어뜨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시나 공기보다 물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된 거잖아. 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응결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고 구름 생기는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너네 가을, 겨울 되면 휴양 그쪽에 안개 엄청 끼잖아, 저녁 때. 그치? 그 이유 똑같은 겁니다. 왜 그 동네가 그렇게 생겨? 온도 높아서. 밤 되면서 온도 떨어져서 그래, 갑자기. 아, 온도 하강하면 그러면 이제 음결이 일어나가지고서 구름이 생기는 원리고 일단. 자, 그 다음에 그가 의도했던 과학 현상은 재현하지 못했어.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우연이지. 네. 우연히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되더래요. 응결핵은 뭐 아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먼지나 미리 만들어져 있던 수증기 조각 같은 애들이 다 응결핵이에요. 씨앗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응결핵이 되는 겁니다. 보통.
그래놓고 그래서 특정 팽창비에서 그래서 팽창비는 뜻풀이 나오죠? 팽창 후의 부피를 팽창 전의 부피로 나눈가 아, 팽창 후의 부피를 팽창 전의 부피로 나눈대. 이게 팽창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팽창 전에를 기준으로 해서 후에 얼만큼 부피가 바뀌었나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기억해 놓고 물방울이 생성되더래. 그렇지?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한 번 더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은 또 다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응결핵을 어떻게 한 거야? 빼낸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알겠니? 그러면서 나중에는 응결핵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응결핵이 거의 없어지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가 되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돼요.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반복하면 그 정도까지 되면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원래 이 온도라면 충분히 응결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응결핵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과포화 공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화라는 게 뭐야? 꽉 찼다는 뜻이죠? 이게 공기가 봐봐. 수증기를 먹고 다니는 것도 또 이런 거야. 내가 공기 분자지? 그죠? 그 온도는 항상 뭐야? 열 에너지예요. 내가 온도가 높아. 이 공기 분자가. 알겠니? 온도가 높으면 이 물방울 같은 애들을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 형태야, 그게. 알겠니? 근데 내가 기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물방울을 내놔요. 알겠니? 밖에다가 그냥 버린다고. 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물방울, 아니면 이 수증기 눈에 안 보이는 물 분자지. 이 물 분자가 공기 중에 그럼 혼자 떠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야. 옆에 응결핵 같은 애들,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달라붙어서 좀 커지지? 커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돼. 그죠? 그러면 그건 뭐다? 비? 그거를 응결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게 안개, 구름 더 커지면 눈이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아까 물 끓이는 얘기 자꾸 썼는데 물 끓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지? 그건 수증기가 아니야?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서 그건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입니다. 눈에 보였으니까. 안 보이는 형태로 아주 작게 되면 그게 뭐예요? 좀 그게 수증기. 안 보여야 수증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에 그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져서 응결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그 응결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물방울을 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럼 여기 안에는 응결핵이 들어있겠지. 지금 거기에 달라붙었으니까. 하고 요 눈에 보이는 이 물방울을 제거하면 응결핵도 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자 나중에는 이제 내가 온도가 낮아졌어. 낮아지면 내가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어때야 돼요? 물을 토해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야. 내가 내 기운보다 너무 많이 물방울을 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과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응결핵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놔줘야 되는데 놔줘 못 놔줘? 못 놔줘. 네. 그러면서 계속 수증기 형태로 내가 들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기운도 없는데 뭔가 딴 이유 때문에 억지로 물방울을 들고 있는 수증기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문자들이. 그게 지금 과포화 상태야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얘네들을 밖으로 탁 틀어주잖아. 그럼 공기 중에 먼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네한테 바로 물방울을 넘겨줘요. 그래서 순식간에 구름이 쫙 생겨버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이해가 됐죠? 자, 그래놓고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데 미치는 응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고 은결핵이 새롭게 생성되는지를 관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포화 공기 속에는 뭐야? 은결핵이 거의 없는 상태. 이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선들, 뭐 X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선, 무슨 선 이런 거. 그런 거를 쬐대요. 그래서 혹시 은결핵이 만들어지는지를 관찰을 한 거죠. 만약에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될 거야? 물방울이 또 생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치? 그랬더니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물방울이 쫙 생기더랍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전파 같은 게 흘러갈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전파가 흘러갔을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하얗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일단은 이 선들이 무슨 선 하는 것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냈고요. 자 이때 당연히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은결핵을 먹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거 극성도 있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도 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결핵이 이온 상태라는 걸 알았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양극 쪽으로 가면 무슨 이온? 당연히 양극 쪽으로 가면 플러스로 끌려가면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이온이구나.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음극선을 구성하는 전자가 음극선이라는 게 전자가 쭉 가는 거예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이제 공기가 마이너스 하나를 더 먹으면 뭐가 돼?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냥 헷갈리니? 헷갈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에 충돌해서 마이너스가 하나 늘었을 거 아니에요. 부딪혀갖고. 그러면 그게 음이온. 그치? 음이온이니까 플러스로 이동.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다는데 어떻게 제거해? 그냥 전기를 흘려놓으면 플러스 쪽으로 다 가서 달라붙을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싹 제거한 후 남은 공기를 다시 팽창시키면 역시나 또 은결핵은 사라졌으니까 구름은 또 안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음극선을 또 뿌리면 공기 분자가 음이온으로 변하면서 은결핵이 된 거야. 음이온이 은결핵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또 구름이 생길 거고, 그죠? 음이온에 마이너스 전자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지가 갖고 있던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서 중성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서 전자의 개수가 늘어버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음극선 같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들이 그죠? 전파 같은 거죠.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대. 추측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왜 은결핵이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주변의 물방울도 땡길 수 있을 거야. 자석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윌슨은 개선된 구름 상자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이번에 X선에 쬐인 과포화 공기. 아까는 무슨 선? 음극선이었어.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자, X선을 쬐더니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난대요. 그리고 역시나 전기장을 걸어주자 그 구름은 양극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또 음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그걸 어떻게 추론했냐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할 때 전자가 산란, 흩어져요.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를 띤 물방울을 형성한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이거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된 해석이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봐봐.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게 응결핵이 돼요. 그지? 근데 밑에서는 요게 뭐인 거야? 응결핵인 거야. 전자가 응결핵이에요. 그지? 위에서 응결핵이 뭐라고요? 여기는 음이온까지 전자가 복자와 충돌해 생긴 음이온까지가 응결핵. 밑에서는 전자가 응결핵.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딴 식으로 추측을 한 거냐면 음극선은요 약해요. 상대적으로 X선보다 약합니다. 힘이. 그러니까 이게 음극선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냥 전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건데 힘이 약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 물방 아니 공기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공기 분자에 전자가 띵 부딪히면 여기에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서 이 공기 분자 자체가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X선은 되게 세 좀. 그래서 X선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랑 꽝 부딪히잖아. 그럼 아까처럼 전자가 딱 들러붙는 게 아니고 세게 딱 때려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을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자들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게 붙였으니까.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막 공기 중에 떠다녀. 근데 전자는 어쨌든 다 음극이잖아. 마이너스 음극이죠. 그러니까 주변 애들을 끌어들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냐면 세게 차이 때문에 그래,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유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차이점만 정확하게. 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윌슨이, 그죠?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상자에 넣었대요. 알파 입자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래요. 근데 이제 알파 입자의 경우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대요. 아까 X선은 가는 실 모양이었고 이번엔 직선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보고서 여기에 무슨 선이 있구나를 짐작할 수도 있어 거꾸로. 근데 그렇고 알파 입자는요 지나가면서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이제 진행하다가 멈춘답니다. 그래서 주변을 양전하로 어쩌고저쩌고 대전시켜요. 그러면 이때 뭐가 만들어져? 물방 양이온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 양이온이 수증기를 끌어당기니까 이번에는 이 양이온이 뭐야? 응결핵이죠. 그치? 이게 응결핵. 이게 양성자만 있어서 주변에 거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너네가 정상적으로 전자랑 양성자는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양성자가 힘이 센 애가 쫙 지나가면서 너네가 갖고 있는 전자들을 다 땡기면서 내가 가져와 버린다고. 그럼 너네는 전자를 잃은 거잖아. 그럼 무슨 이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가서 중성이야. 근데 내가 전자 마이너스만 뺏어갔어. 그럼 넌 무슨 일? 플러스 그래. 1.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것도 해봤어요. 베타선도 해봤습니다. 베타선도. 이번에는 길쭉한 실 모양이래. 양전화로 대전시킨다는 게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일단 베타선은 그죠? 전자들이에요, 전자들. 그래서 하여튼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답니다. 어떻게 드러났겠어? 이건 어떻게 추측해요? 무슨 추측해? 이 물방울 여기서 이것 때문에 생긴 물방울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지 보면 되지. 어느 쪽으로 끌려갔겠어? 플러스? 그래, 플러스로 끌려갔겠죠. 이거 운전하겠구나.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은결핵이 뭐라고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X선이랑 똑같이 전자가 은결핵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선의 실체 이 궤적 구름이 은결이 음전하를 띤 입자에서 만들어졌는데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역시나 은결핵 역할을 해서 이제 요 구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장치를 더 개선해서 이 선들의 모양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알게 돼.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식별이란 단어는 신경 써놓고 구분해서 알아보는 거를 우리가 식별이라 그러지. 그래서 별은 구별하는 거, 식은 인식하는 거야. 이게 그 특징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식별. 자, 그래놓고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어느 쪽 만들어진 게 어느 쪽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얌전한지 운전한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모양을 보면서 이 특징을 우리가 추론해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갖고 아까 X선 어디 갔지? 실 모양의 구름 X선 보면 그치? 실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펜타선도 어때? 길쭉한 실 모양이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할 때는 실 모양이 나타나나 보다. 그리고 펜타선이 훨씬 더 고속으로 움직이니까 길쭉하게 나타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추론을 해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알겠니? 전자가 일어날 때 실 모양. 그렇겠죠? 양전하는 직선 모양.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모양 보고 먼저 특징을 추론해보고 그게 맞는지 거기에 맞게 새로운 실험을 설계해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로 활용됐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눈에 볼 수 있게 가시화해준 최초의 장치였답니다. 했니? 그 마지막에 이렇게 큰 기여를 했고 뭐 검출 장치들의 모태가 됐다는데 이게 구름 상자의 뭐야? 같이 또는 효용, 기능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뭐 또는 기능, 효용, 효과 뭐 이렇게 불러도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되게 실용적인 건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밑에 걸로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여기서 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에 자를 때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놔야 돼. 여기를
이게 다 다른 별개의 내용이니까. 처음에 뭐? 음극선. 두 번째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음극선은. 그걸 외워 그냥 여기 있잖아. 음극선. 그치? 순서를 그냥 기억을 해주면 되죠. 음극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알파 입자, 그 다음에 베타선. 이렇게 시험 볼 때 이거를 잘라놓고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편해요. 이런 거. 네 번 한 거예요. 네 가지가 나왔죠. 여기 음극선, X선, 그 다음에 어디서 여기 알파 입자, 여기는 베타선. 응? 자, 일단은 그러면 다른 거 질문 없으면 우리 오버하고 보죠. 열팽창이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뜨거워지면 부피 늘어나는 건 알죠? 그래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시, 어디서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철도 레일 이렇게 나오는데 철도 레일 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레일하고 레일에 사이에 중간중간 틈이 있었어.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여름에 더워지면 철이 늘어나거든. 늘어날 때 그 간격을 안 두면 이게 서로 밀려가지고 이게 위로 튕겨나와 버려. 다 박살나거든. 그래서 미리 이 틈을 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기차 같은 거 지나다니면 밑에서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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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규칙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건물 같은 거 보면 다 건물을 시멘트로만 짓는 거 아니잖아. 그치? 콘크리트랑 뭐를 같이 해. 건물 벽이나 기둥 속에 뭐 넣어. 철근. 그래, 철근이나 철골 같은 거 집어넣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철하고 콘크리트의 팽창 계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철이 늘어나는 만큼 똑같이 콘크리트 늘어나는 거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 팽창 계수가 달랐다 그러면 하나는 많이 늘어나고 하나는 조금 늘어나면 이 둘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버리지 그 건물이 부서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상한 방식들이 괜히 어렵게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물체의 길이 변화 변화는 항상 어떻게 해? 처음이 제로 상태야. 오, 그지?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변했을 때,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변했을 때 15cm인데 원래는 10cm였다. 그럼 그 뚜껑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화값.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 길이로 나눠요. 처음 길이로 나누면 이게 분모지, 분모는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바뀌었나? 그지? 자, 그게 변화율이죠. 근데 이제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그랬는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변화량이 커지는 게 아니고 뭐가 커져? 변화율이 커지는 겁니다. 변화량만 커진다, 변화율은 일정하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직선으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변화율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이가 늘어나는 정도도 급격히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10도에서 11도로 1도 올라갔을 때 1cm가 늘었다. 그러면 30도에서 31도도 역시나 1도 올라간 건데 거기서는 1cm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cm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프 이거 신경 쓰고 여기 변화율이야. 그치? 그래서 변화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이 길이 변화율입니다. 계속 문제 풀 때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율인지 그러니까 B나 율은 양하고 다르다는 생각만 갖고 알겠니? 율이나 B 정도 이렇게 써져 있으면 맞고 알겠니? 그게 없으면 이런 글자가 안 들어갔으면 그냥 틀리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인데 이 계수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 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거라 뭐 철의 열팽창 계수 뭐 이런 거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경 쓸 거는 계수는 정해진 값, 물질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니까 그냥 온도 변화만 신경 잘 쓰면 됩니다. 그렇지?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때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길이 변화였으니까 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부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형이 아니고 최적이란 말 자체가 부피란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최적 열팽창 계수 정의할 수 있는데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 정도래. 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서 세 방향이니까 그지? 그래서 3배 정도의 값이래요. 그러면서 단위를 아까 보면 온도 단위의 역수로 표현한다 그랬는데 보통 플라스틱 금속 재료 선형 열팽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 10의 마이너스 4 정도의 값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2개로 나오냐? 여기에서 이거 봐봐. 이게 일단 요거는 단위예요. 근데 이거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게 값만 앞에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이게 온도가 25도씨에서 125도로 올라갔을 때 길이 변화율은 0.1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10%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도 몇 도 올라갔어? 100도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란 뜻이야. 그냥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3 값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이면 얼마야? 1000분의 1? 그죠? 100 곱하기 1000분의 1이니까 얼마야? 그래 10분의 1 그죠? 그래서 10% 10분의 1이니까 0.1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4승 이게 각각 무슨 뜻이야?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몇 분의 1? 10만 분의 1부터 만분의 1이에요. 그지? 온도가 100도 정도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10만 분의 1부터 10,000 분의 1 정도까지. 그러면 1m면 얼마야? 10,000 분의 1이면 100도에서 온도 100도가 변했을 때, 그치? 10,000 분의 1이다 그러면 100분의 1이죠. 100 곱하기 10,000 분의 1이니까, 그치? 그러면 온도 100도 올라갈 때마다 1cm씩 늘어나는 거야. 1m가 1cm씩. 그럼 10의 마이너스 3이랑 10의 마이너스 2는 뭐예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저 개수는 저거 정해줘요, 계산할 때. 음.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 정도인데 금속은 어때? 훨씬 더 많이 변하다는 뜻이지. 그죠? 근데 만약에 금속이 온도가 100도씩 올라갔어. 그러면 100분의 1 곱하면 1이지? 금속은 온도가 100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2배가 된다고, 길이가. 길이가 100% 증가하는 거니까. 그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응?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큰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밀기계 분야는 열팽창 계수가 최대한 작은 놈을 쓰고, 그렇지? 그래서 예시 나왔어요.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는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바퀴의 직경이 증가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혹시 진자 배운 적 있나? 진자? 이렇게 실 같은 데다가 추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이렇게 흔드는 거야. 놓으면 똑딱똑딱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진자 운동이지? 이거 할 때 이 진자 운동하는 속도는 뭐랑만 관련돼 있어? 이거하고만 관련돼 있어. 이 길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느리게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게 시계 태엽 바퀴라고 생각해봐. 이게 팽창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점점 팽창이 커지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길어지는 거니까 느려지는 거지.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열팽창하면 시계가 느려진대요. 그래서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 개발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온 게 철니켈 합금이래요. 인바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25도에서 125도까지 100도 올라갔을 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래요. 이건 개수는 물질마다 딱 정해진 거랬지? 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냥 항상. 굉장히 작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왜 얘가 이러냐면 얘는 강자 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일어나고요. 팽창이랑 수축이랑 이렇게 해서 상쇄되는 거래요. 강자 성체는 우리 그냥 자석 생각하면 됩니다. 자석. 자석이나 자석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보통 강자 성체고, 그러니까 철도 강자 성체야 일단. 자,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자석이 눈에 그냥 쇳덩어리로 변하는 거 알아요? 온도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적 성질이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이 감소하면서 수축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성 물질들 강자성체는요, 이 안에 사실 그 쇠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자석인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하거든. 그래서 이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떠 있다고요, 얘네들이. 틈이 떠 있는데 자성이 약해지면 그렇게 떠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쭈그러들어서 들러붙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축이고 열은 팽창시키고 그래서 팽창이랑 수축이랑 쌤쌤이가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피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 그냥 자석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린대. 그냥 이것도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 자성이 사라진다고, 자석이 아니게 돼요. 그 온도를 그냥 퀴리 온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퀴리 부위는 알지? 그 남편인가가 그걸 찾아냈대. 그래서 퀴리 온도였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퀴리 온도인 230도,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성이 사라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퀴리 온도가 높으니까 자성이 사라지고요. 사라지면 뭐가 일어나? 자기 변형이라고 하는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쭈그러듭니다. 맞니? 그러면 여기서 자, 팽창하고 수축이 서로 상쇄돼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팽창이 잘 안 돼야 되겠죠? 상태가 뭐예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라지는 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부딪혀 사라지듯이. 팽창이 안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고 돼 있어. 이 온도부터. 이 온도 이상이 되면. 또 왜 그러냐면요. 여기까지 230도까지는 어때? 자성이 있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지. 사라져 갈 때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230도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사라질 자성이 있어 없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이제 자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 변형 일어나 안 일어나? 더 이상 자기 변형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상쇄가 안 돼? 상쇄시키고 나발이 거 없죠. 상쇄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팽창만 쭉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인바뿐만 아니에요. 얘뿐만 아니고 강자성체들은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날 거야 전부 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 이제 그래서 애초에 퀴리 온도가 높은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자석 있죠. 일반적으로 쓰는 자석은 100도 조금 넘게 올라가면 자성이 거의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뭐 문구점 같은 데서 왜 까만 자석 사잖아. 그치? 그거 그냥 가스레인지 불에다가 달궜다가 빼도 자석 안 이렇게 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온도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정도에서도 열팽창이 아주 크게 일어날 거란 얘기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퀴리 온도가 높은 애를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여기 꼭 잘라주세요. 자, 앞에까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는
제조 공정,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재료의 열 팽창은 제조 공정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에 열 처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보통 만들 때도 이거를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한대? 근데 쇠를 빨리 식히면 딱딱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대장간 같은 데서 쇠 뜨겁게 달군 다음에 어떻게 해? 물이나 기름에다가 푹 담그잖아. 그거 왜 그런 거야? 빨리 식게 하려고. 그럼 쇠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네, 이게 잘 구부러지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게 돼요. 그걸 점성이나 연성이라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칼들은 땅 치면 깨져버려요. 유리 깨지듯이. 대신에 얘네들은 휘어지거나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때? 열팽창도 잘 안 내겠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최적의 온도를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반복해서 그냥 실험해갖고 찾는 건데 인바는 800도 정도까지 열 처리를 하고 상온 25도 정도로 급냉을 한대요. 그러면 가장 낮은 현역 열팽창 계수값이 얻어진답니다. 이것도 다시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현역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대. 다시 밟아가지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까.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도 있대요. 이제 슈퍼인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더 낮아진대. 마이너스 6순까지 간대요. 단점은 뭐예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바꿔 말하면 아까 여기서 여기 요거 휘리 온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 열팽창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 그랬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휘리 온도가 인바보다 낮다. 인바는 230도였죠? 낮다. 이런 거잖아. 25에서 230까지는 괜찮다가 230 넘어가면 여기서는 안정적이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팽창을 크게 했었어. 인바가. 그치? 그러면 슈퍼인바는 더 좁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뭐 한 100도까지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까지 안정 구간이 좁고 불안정 구간이 이렇게 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러면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우리 기기 같은 거 쓰면 열 나 안 나? 나요. 나잖아. 그지? 특히 이거 자동차 모터 같은 데 이런 데 쓰면 그거 막 몇백 도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데다가는 못 쓰는 거니까. 그지? 이걸 쓰려면 이제 이거를 식히는 장치도 따로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돈도 들고 또 무거워지기도 하고 기계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이런 건 별로 좋은 특성이 아니에요. 이거 개수 있잖아요. 개수 뭐지? 막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 되면 부피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정도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5보다는 마이너스 6이 덜 커진다고. 잘 안 커져.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안 커져. 됐니?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돼. 이렇게.
너 참 문제 좀 풀어봐. 근데요, 응. 금리가 하락했다면 응. 장기 채권을 선호해야 되는지 장기 채권을 선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야 되죠? 여기서 요것만 잘 들어봐. 장기 채권은 이거예요. 이건 단기 채권을 2번 연속해서 하는 거고. 오케이? 요것만 잘 해놓고 누가 수익률이 높다고? 자, 누가 참 예민하다고?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그치? 그럼 금리 하락이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금리 하락. 금리 하락은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하락하면 좋지. 그죠? 근데 이거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난 이자 받아먹는 거. 투자해놓고 이자 받아먹는 거.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하락일 때는 은행 기울기 안 좋은 겁니다. 맞죠? 금리 하락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근데 장기 채권이 더 민감하니까 자 떨어질 때 누가 더 많이 떨어질까? 장기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수익률이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역시 민감하니까 그냥 뭐더 많이 올라가고 장기 채권이 더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 뭘 사야 돼? 그렇죠, 단기. 근데 그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건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고 좀 이따 이제 따로.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수익률이 낮아도 돈 벌긴 버는 거지. 쬐끔 번다는 뜻이죠. 수익률이 음의 기울기를 가졌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중이야. 그런데 또 여기는 플러스지. 이건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는 플러스야. 그럼 이득은 나는 거라고. 오케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까지 내려 꽂혔어 이렇게. 그럼 아예 안 사겠지 아무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을 뿐인 거지 어쨌든 돈은 버는 거고 그래서 투자는 한다는 게 전제인 겁니다. 이게 그런 거고요. 일단 그래서 뭐야 장기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장기가 많이 하락할 거니까 단기 채권을 살 거고요. 수익률이 상승할 때는 장기가 더 많이 상승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상승 쪽일 때는 장기 채권을 살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자 수익률이 하락하면 아까 뭐 가격 올라가냐고? 네. 이게 채권이 이런 채가 있잖아요. 할인채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할인채가 있지. 할인채는 액면가를 딱 정해놓는 거지.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액면가는 변해 안 변해? 액면가는 안 변하는 겁니다. 명목 가격은 그냥 좀 써져 있는 거 그대로예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수익률이 낮다는 건 수익이 많이 나 조금 나? 조금만. 조금 난다는 얘기지? 자, 10,000원짜리를 그러면 9,000원에 파는 걸 팔 때랑 9,500원에 팔 때랑 어떤 게 수익이 조금 나요? 저도 9,500원이죠. 그럼 수익률이 작다는 얘기는 실제 판매 가격이 높다는 얘기겠네. 9,000원이 아니고 9,500원. 맞니? 이해됐죠? 그래서 할인체의 경우에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실제 판매 가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액면가는 변하는 거가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